안녕하세요. 책과 산책을 좋아하는 요길입니다. 반갑습니다. 미치오 카쿠 교수의 마음의 미래를 리뷰하고 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이 책의 5장이었죠. 생각과 기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었고요. 오늘은 그 생각과 기억을 처리하는 능력이 될 텐데, 지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능을 인위적으로 높일 수 있게 된다면, 네, 그런 시점이 온다면 나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 네, 그 이야기도 짧게 해보도록 할게요. 6장의 제목이 아인슈타인의 뇌, 지능 높이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아인슈타인의 뇌를 실제로 연구를 했죠. 네, 그렇게 해보고 싶었던 이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첫째로 천재의 뇌는 뭔가 좀 다를 것 같다, 네, 이런 궁금증이 있었던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뇌의 비밀을 알게 된다면 사람의 지능을 높일 수 있지 않을까, 네, 이런 호기심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첫째, 아인슈타인의 뇌는 일반인의 뇌와 그리 다르지 않다라고 이 책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각회라는 부위가 있어요, 뇌에. 이 각회라는 부위가 평균보다 조금 더 컸다, 이 정도 차이가 있었다고 해요. 한 15% 정도 컸다고 합니다. 이 각회라는 거는 글을 쓸 때, 수학을 계산할 때, 그리고 공간을 상상할 때 활성화되는 부위라고 합니다. 아인슈타인이 주로 했던 일들이니까 각회가 많이 커졌을 수 있겠다, 이건 논리적으로도 이렇게 이해가 가능한 부분이죠. 근데 이 15% 정도 커지는 거, 이건 오차 범위 안에서 가능한 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특이한 사항은 아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둘째로 평범한 사람의 뇌도 그 지능을 향상할 수 있지 않을까? 그 궁금증이 있었는데, 이건 뭐 이 책의 특징이기도 한데, 이런 질문이 나올 때 항상 가능하다라는 말을 하고 있죠. 전자기학과 유전학, 그리고 약물치료법을 적절히 이용을 하면 인간의 지능을 높일 수 있다라는 답을 이 책은 내놓습니다. 물론 당장은 불가능하죠.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시점이 언젠가는 온다, 네, 그런 이야기인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네, 이 질문이 생기는데, 이걸 이야기하려면 서번트에 대해서 좀 알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대부분 자폐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죠. 서번트 증후군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요. 특정 분야에서 아주 천재적인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서번트라고 주로 부르죠. 예를 들자면 한 번 들은 음악은 그대로 피아노로 다시 칠 수 있다든지 이런 겁니다. 베토벤의 무슨 소나타 10분짜리, 20분짜리 이런 걸 한 번 듣고 그대로 다 피아노로 받아치는 거예요. 네, 대단한 능력인 거죠. 또 한 번 눈으로 본 건 잊어버리지 않는 능력, 대단한 기억력이죠. 수백 페이지짜리 책을 읽고 나서 몇 페이지 몇째 줄에 무슨 단어가 있다, 이런 수준의 기억력을 발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서번트의 특징입니다. 자, 이런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 많지가 않죠. 자폐증을 가진 사람들 중에서 한 10% 정도가 서번트 증세를 보인다고 합니다. 이걸 전 세계 인구로 보자면 70억 인구 중에서 한 100명 정도? 네, 그 정도라고 이 책은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소수의 인간들이 이런 천재적인 능력을 보인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들의 능력을 연구를 해보면 우리 뇌의 비밀을 어느 정도 알 수 있게 되지 않을까, 특히 지능의 비밀을 어느 정도 알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서번트는 그렇게 태어나기도 합니다. 근데 원래는 안 그랬는데 뇌를 다치고 나서 서번트 증세가 보이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죠. 이 사람들을 후천성 서번트 증후군이라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뇌를 다쳤는데 그 다친 부위가 좌뇌라는 거예요. 좌뇌, 왼쪽에 있는 뇌. 좌뇌를 다치고 나서 천재성을 갖게 됐다라는 거죠. 이 대목에서 중요한 점 하나를 짚고 넘어가야겠는데요. 뇌는
좌뇌가 손상될 경우에 좌뇌가 하던 일을 우뇌가 대신해서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좀 쉬운 예를 보자면 우리가 왼팔을 다치면 왼팔이 할 일을 오른팔이 다 하게 되잖아요. 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자, 그리고 좌뇌와 우뇌는 각각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좌뇌는 논리적, 이성적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고요. 우리의 우뇌는 예술적, 창의적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자, 다시 돌아가 보죠. 서번트는 좌뇌를 다친 사람이라고 앞에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좌뇌 대신에 우뇌가 열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인 거죠. 원래는 우뇌가 좀 엉뚱한 생각을 꺼내 놓으면 이걸 좌뇌가 자제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해요. 좌뇌가 논리적 이성적이니까 억제 기능을 발휘하는 거죠. 근데 이젠 좌뇌가 이 기능, 억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니까 우뇌가 아주 자유롭게 예술적이고 창의적인 특성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게 된다. 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자,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그럼 우리처럼 평범한 일반인의 뇌도 이 서번트의 뇌에서 발생한 것처럼 천재성을 발휘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라는 질문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좌뇌 억제 기능을 약화시켜서 우뇌가 열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질문으로 다시 요약할 수 있을 텐데요. 이게 가능하다라고 이 책은 이야기하고 있죠. 경두계 자기 자극술이나 뇌신부 자극술 이런 걸 이용해서 좌뇌 특정 부위에다가 자기장을 쬐 가지고 좀 둔하게 만드는 방법으로 우뇌가 훨씬 더 열심히 일하게 만들 수 있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른 방법도 이 책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유전공학을 일단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천재를 만드는 유전자가 있을 것이다. 그 유전자를 찾아서 이용을 해보자, 이런 거. 또 줄기세포를 배양해서 뇌 중요 부위에서 뉴런이 자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어떨까, 네,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확실한 답은 없는 상태인 거예요. 다만 이런 분야에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거고요. 만약에 이 중에서 하나라도 현실 가능한 기술로 개발이 된다면 이건 정말 대박이 되는 거죠. 이런 기술을 이용해서 이제 우리가 지능을 높일 수 있게 됐다라고 치자고요. 이런 기술이 이제 상용화되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엔 돈이 많이 들겠죠. 모든 기술이 다 그렇잖아요. 처음엔 좀 비싸니까 부자들만 이 기술의 혜택을 볼 수 있게 될 겁니다. 아, 이게 부작용을 알 수 있죠. 우리 같은 경우는 교육 문제 굉장히 민감하니까 만약에 부잣집 애들만 지능을 높일 수 있는 시술을 받고 와서 시험을 치고 좋은 성적을 거두고 이러면 이게 불평등에서부터 빈부격차에 이르기까지 온갖 사회적 논란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근데 모든 기술이 다 그렇지만 기술은 보편화되죠. 시간이 지나고 나면 가격도 싸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누구나 시간이 좀 흐르고 나면 이 기술의 혜택을 볼 수 있게 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언젠가는 우리가 지금 손가락에 반지를 끼듯이 반지는 껴도 되고 안 껴도 그만이잖아요. 마치 이렇게 손가락에 반지를 끼듯이 마음만 먹으면 우리가 지능을 높이는 그런 옵션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올 수 있겠다라는 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일 당장이라도 뭐 예를 들어서 병원을 간다든지 아니면 약을 먹는다든지 이런 방법을 통해서 우리 지능을 높일 수 있게 됐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자고요. 근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남들이 못하는 상황일 때 내가 이걸 할 수가 있다면 경쟁력 차원에서 앞서갈 수 있으니까 선택을 해볼 만하겠다라는 생각을 할 텐데 누구나 다 이걸 할 수 있다면 굳이 할 필요가 있냐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아마 좀 제가 삐딱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걸 수도 있는데요. 지능을 높이는 거, 이게 옵션인 시대, 우리가 이걸 선택할 수 있는 시대가 된다면 지능을 높인 자들 그리고 지능을 원래 그대로 간직한 자들, 우리 사회는 이렇게 두 가지 그룹으로 나뉘어서 살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게 돼요. 그리고 아마도
얜 원래 지능만 갖고도 이렇게 훌륭한 음악을 만들었어. 그러니까 이 음악은 지능을 높인 자들이 만든 음악보다 더 뛰어난 거야. 이런 이야기를 우리는 하면서 그 시대를 살고 있지 않을까. 네, 이런 상상을 하게 되는 거죠. 마치 성형 수술을 해서 예뻐진 사람과 자연 미인을 비교를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그런 생각을 하게 되지 않을까 싶은 거죠. 그리고 이 책을 읽으면서 알게 된 건데요. 우리 두뇌에도 일종의 총량의 법칙이 적용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책에 나오는 예인데, 영국의 런던의 경우에는 택시 운전을 하려면 자격증 시험을 통과해야 되는데, 이렇게 시험을 치려면 2,500여 개에 달하는 도로의 위치와 이름을 다 외워야 된다라고 해요. 2011년에 연구자들이 택시 운전 자격증을 획득한 사람들의 뇌를 스캔을 해봤더니, 이 사람들은 엄청난 암기력을 발휘했기 때문에 암기, 기억과 관련된 뇌 부위인 해마가 상당히 커져 있는 걸 발견할 수 있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반대급부가 있었다고 해요. 이 사람들의 경우는 시각 정보를 처리하는 뇌 부위는 축소돼 있었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얻는 게 있으면 잃는 것도 있다라는 말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만고불변의 진리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전 그냥 있는 그대로 사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이 책이 이야기하는 게 다 이루어진 시점이라면 인공지능도 엄청나게 발전해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저의 뇌에다가 지능을 향상하는 그런 시술을 받는다든지 그러기보단 인공지능이 잘 작동하는 로봇을 한 대 사서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그 로봇한테 물어보고 답을 얻고 이런 식으로 사는 방법을 선택하게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나의 지능이 다른 사람하고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너무 뒤떨어진다라든지, 그래서 심리적으로 좀 위축된다든지 그렇다면 당연히 지능을 높이는 시술, 이걸 옵션으로 선택할 수도 있는 거겠죠. 이처럼 사람마다 판단의 기준은 다 다를 것 같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네, 6장 지능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여기까지가 이 책의 2부의 끝입니다. 이 책은 3부로 나뉘어져 있어요. 지금까지 1부와 2부를 살펴봤는데, 인간의 의식을 물리학적 관점에서 살펴본다든지, 또 우리의 정신적인 능력을 높이는 방법을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1부와 2부에 담겨 있습니다. 자, 여기선 전제가 하나 깔려 있죠. 인간의 의식은 하나다. 네, 인간의 의식은 하나다라는 전제가 1장과 2장에 쭉 저변에 깔려 있습니다. 근데 과연 우리의 의식은 하나뿐이냐라는 질문을 다시 이 맥락에서 꺼내고 있어요. 이 질문은 1장에서 짧게 나왔던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꿈을 꾸거나 아니면 약을 먹고 환각 상태에 빠져 있거나 또는 정신병에 걸려서 이중인격을 갖게 됐거나 이런 경우에, 이때는 우리가 말하는 의식과는 좀 다른 형태를 띠고 있는 거 아닌가? 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딱 멈추면 좋은데 이 책은 또 한 발 더 나갑니다. 이제 인공지능이 워낙에 발전하고 있으니까 로봇도 의식을 갖게 될 텐데, 그때 로봇이 갖고 있는 의식은 우리의 의식과는 좀 다르지 않을까? 이야기도 하고 있고요. 또 이 우주상에는 분명히 외계인도 있을 텐데 그들이 갖고 있는 의식은 우리와 다르지 않을까? 네, 이런 이야기도 꺼내고 있습니다. 이런 거 다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는 거 아니야? 네. 그 정도 맥락이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이런 내용들을 이 책은 3부에서 이제 다루겠다라는 말을 2장의 끝부분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첫 번째 이야기가 꿈이에요. 이 책의 3부 제7장 꿈에 대한 이야기를 정리해서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